안녕하십니까, 김영래 세무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2015년 종합부동산세 환급 아직도 모르시는 분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납부를 하시게 될 수 있는 세금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환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납부가 아니고 환급일까? 그리고 또 2015년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왜 하필은 2015년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들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법원 2017-24-2409 2018년 7월 19일 관련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은 지금 재산세를 여러분들 종합부동산 산정 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공제를 하게 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할 때 재산세를 전부 공제하지 않고 일부만 공제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부과되는 세금이 사실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세가 부과가 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두 개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7월이랑 9월 두 번에 걸쳐서 부과가 되시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12월에 한 번 부과가 되시죠. 그런데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하나의 세원, 이 하나의 자산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납부가 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납부가 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세원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되게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보다 좀 더 빨리 납부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 종합부동산세를 여러분들이 납부하시게 될 때 이 재산세에 납부하시게 된 부분을 공제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공제다, 이중과세 방지다 라는 말이 이러한 로직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때 원래는 100% 재산세를 공제를 해줬었어야 되는데 80%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제되지 못한 20%에 대한 재산세가 바로 이중과세가 되었고 이 부분을 납세자한테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09년부터 14년도에 대한 종부세도 있어요. 이 종부세라고 하면 종합부동산세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지는 않고요. 2015년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잠깐 이중과세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뒷부분에서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기준일, 즉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여기 지금 주택이 있죠. 그리고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거는 주택이랑 토지에만 부과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말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랑 토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가 되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딱 두 가지, 즉 주택, 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 주택이랑 토지에 대해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기서 유형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1주택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3주택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은 1주택자 그리고 3주택자 이렇게 좀 나눠지고요. 토지라고 하는 것도 종합과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토지를 묶어서 과세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1차, 2차 나와 있긴 한데 종합부동산세를 1차, 2차 나눠서 과세한다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시공구에서 어떤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세를 공제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일단 종합부동산세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형별 과세 대상, 즉 주택, 토지라고 하는 것은 종합이 있고 아까 제가 개별적으로 또 토지를 종합부동산세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바로 별도 합산 토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공제금액 있잖아요. 이 공제금액이라고 뭐냐면 내가 뭐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즉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 지금 9억 원이라고 돼 있죠.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그 주택의 가격이 9억 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학산 토지, 뭐 나대지, 잡동지, 종합학산 토지라고 되어 있고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별도 합산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토지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가나 사무실이나 혹은 이제 공장의 부속 토지라고도 하는데 필수적인 토지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토지인데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까지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별도 합산 토지라고 하는 부분은 공제 금액이 지금 80억 원이나 되거든요. 즉 뭐냐면은 내가 어떤 공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상가가 있다. 내가 사무실이 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 원이 됐어요. 즉 근데 80억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외 나머지 토지들은 다 종합 합산 토지로 분류를 해서 5억 원만 넘어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부과된 재산세 차감.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체적인 세액 계산도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기호 있죠?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워보셨겠지만 이 기호는 지금 시그마라는 기호잖아요. 즉 합계라는 말이죠. 합계. 그래서 공시가격의 합계액을 다 더해서 여러분들 아까 공제금액이 있었잖아요. 주택 그리고 종합합산가세 토지, 별도 합산가세 토지 그렇게 다 나눠서 어떤 일정 수준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즉 그 부분까지는 공제금액을 빼주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괄호가 빠졌죠. 즉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인 공제금액을 빼서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나온 과세표준에다가 그렇게 나온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나온 것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곱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공제할 재산세 이게 바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산에 대해서 재산세도 부과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차감해 준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빼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세부담 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빼주게 되고 이거는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액계산 흐름도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이 세액계산이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아까 공시가격의 이 시그마라는 교가 뭐라고 했죠? 합계라고 그랬죠. 합계. 이 공시가격의 합계액. 이게 뭐냐면 주택 및 종합 별도 합산 토지 별로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유형별로 과세하겠다는 거고 주택은 주택대로 그리고 종합과세되는 토지는 종합과세되는 토지대로 그리고 별도 합산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되는 토지대로 그렇게 묶어가지고 계산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산세가 감면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이렇게 공시가격의 합계액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세기준금액, 즉 공제금액. 이 과세기준금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과세가 되는 기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 즉 이만큼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만큼은
빼준 상태에서 과세하겠다. 즉 주택은 6억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지금 9억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왜 그런 거죠? 1세대 1주택자는 여러분들 이 주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즉 실거주 목적인 겁니다. 실거주 목적. 즉 실거주가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공제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9억 원까지는 과세를 안 해줘야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주택자부터는 6억 원을 적용하게 돼요. 그때는 내가 꼭 실거주 목적뿐만이 아니라 어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제 금액이 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아까 그리고 별도 합산 토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공장의 부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상가의 부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사무실에 부지가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토지는 경제활동의 필수적인 토지이기 때문에 좀 더 공제 금액이 좀 더가 아니라 아주 많이 높아지죠. 80억 원. 5억 원에 비해서 아주 많이 높은 거고요. 즉 이 금액 이하는 과세가 안 된다는 게 이 금액을 빼준 상태에서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즉 이 금액 이하면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 즉 공제 금액을 뺀 이 금액에서 즉 공정시작가액 비율을 곱해주게 되는데요. 자, 공정시작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건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할인율이라는 개념이에요. 할인율. 즉 1에서 1을 뺀 금액이 100이라고 하면 이 공정시작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면 90이나 80이나 70으로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부동산 가격 변동 시 적정한 수준의 세금 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이다. 즉 1에서 1을 뺀 금액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급격하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정시작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할인율이 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 세액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죠? 2019년도에는 85%, 2020년도에는 90%, 2021년도에는 95%, 2022년도 이후에는 100%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즉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할인율을 낮춤으로써 즉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게 바로 보유세의 일종인데 여러분들 요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부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즉 고액자산가들, 그다음에 고소득자들 여러분들 계속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더 많이 부과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흐름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작가액 비율, 즉 할인율에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공정시작가액 비율 할인율까지 곱한 금액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즉 이 과세 표준이 읽어보시면 직접적인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되는 것이고 주택 및 종합 별도 합산 토지별로 항상 유형별로 과세한다. 그렇게 해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과세기준 금액을 차감하고 공정시작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즉 이제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됐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해지는 금액, 곱해지는 비율이 뭐겠어요? 세율이겠죠? 네. 여러분 세율이요. 지금 보시면 4개로 나눠져 있네요. 자, 주택, 그다음에 3주택 등 종합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이렇게 지금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아까 유형별 과세 설명드릴 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주택, 종합합산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 3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세율은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4개로 나눠져 있죠. 주택이 지금 일반 주택 이렇게 돼 있고 3주택 등 이렇게 지금 또 2개로 쪼개졌어요. 이게 지금 왜 그렇죠? 지금 3주택증에 대한 세율을 보게 되면 자 3억 원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까지 지금 세율이 0.6부터 3.2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일반 주택이라고 보시면 3억 원 이하는 0.5, 94억 원 초과는 2.7로 되어 있어요. 뭐가 더 높나요? 3주택 등이라고 되어 있는 세율이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더 높잖아요. 즉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종합부동산세 세율에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주택 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이 새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를 정부에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종합합산 토지 있고 별도합산 토지 있고 종합합산 토지랑 별도합산 토지를 비교해 보시면 어떤가요? 종합합산 토지는 15억 원 이하부터 해가지고 45억 원 초과까지 되어 있는데 세율이 보시게 되면 1.0에서 3.0까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별도합산 토지 같은 경우는 200억 원 이하, 그 다음에 400억 원 초과. 일단은 별도합산 토지가 종합합산 토지에 비해서 가세표준 단위 자체의 금액이 일단 되게 크죠. 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겨우 가세가 된다라는 거고, 그만큼 별도합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좀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세율만 비교해 보셔도 어떤가요? 지금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이 종합합산 토지의 세율보다 더 낮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부등호가. 그리고 3주택 등이 주택보다는 더 높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율을 곱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오게 되시는 거고, 즉 주택 및 종합 별도합산 토지별로 항상 유형별 과세 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그리고 곱한 후에 이제 누진공제세액이 있어요. 이게 지금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진공제액은 차감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까 하나의 자산, 자 주택이든 토지든 여러분들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환급 관련 판례가 바로 이 이슈 때문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바로 이 공제할 재산세액 때문에 15년도 종합부동산세 환급 관련 판례가 나오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주택이든 토지든 간에 세금이 두 번 부과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재산세가 한 번 부과가 됐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또 종합부동산세 한 번 부과가 됐다, 이런 식이 되면 이거는 하나의 세원에 대해서 두 번 세금이 부과가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없애줘야 된다 이거예요. 종합부동산세가 좀 더 늦게 부과가 되는 세금이죠. 재산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 9월에 부과가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가 되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차감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차감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빼주게 되고 얘를 차감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에 재산세액을 공제한 뒤에야 이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출세액에서 또한 세액공제라고 하는 부분을 또 빼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 이게 과연 뭐냐? 세액공제는 그냥 아무나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주택분해 한에서만 해주게 되어 있고, 또 주택분해 한에서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만 이 세액공제라고 하는 걸 해주게 돼 있어요. 왜? 1세대 1주택자 일단은 살아야 되는 거죠. 주택을 왜 보유하고 있나요? 물론 주택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그 주택은 여러분들 생활하기 위한 목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일단은 너무나 많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연령별 공제라고 하는 게 있고 보유기간별 공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연령별 공제는 어때요?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 그리고 보유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자, 어때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공제를 해주고 있죠. 즉 70세 이상이 가장 많은 공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보유기간별 공제는 15년 이상이 될 때 50%나 공제를 해주고 있죠. 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종합부동산세 부여해서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주택이라고 하는 걸 오래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합부동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액공제를 빼주게 되면
여러분들 세부담 상한전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오게 돼요. 즉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해서 이렇게 세부담 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세부담 상한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세부담 상한 후 종합부동산 세액이 있겠네요. 자, 그럼 그게 과연 뭘까? 자, 보시게 되면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어떠한 경우에 너무나 급격하고 과다하게 부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급격한 세금 증가를 통한 국민들의 어떤 세부담을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완충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세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지난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해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액의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해 내가 재산세랑 종부세를 예를 들어서 10만큼 냈어요. 근데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내가 30만큼이 부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이거는 지난해 부과된 거의 거의 3배 수준인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기 지금 10에 150%를 하게 되면 15가 됩니다. 즉 이 15를 초과하는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지금 이 예시에서 세부담 상한 초과세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30만큼을 올해 내야 되는데 지난해 종부세가 10이어서 거기에 150%를 했더니 15가 나왔어요. 즉 이 15를 초과하는 이 15가 바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 되는 거고 그만큼을 빼주게 되면 나는 15만큼만 내게 되는 거죠. 즉 얘 자체가 일종의 한도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까지 빼주게 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오게 되고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20%는 여러분 농어촌특별세라고 해가지고 또 납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종합부동산세 세율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09년도부터 18년도 세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19년도 세율이죠. 그래서 19년도 세율까지 해서 주택, 3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까지 해서 4개의 챕터로 세율이 구분이 된다. 네. 계산 사례 있어요. 이 계산 사례는 지금 뭐냐면 원래 아까 저희 주제가 뭐였습니까?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환급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환급을 왜 해주냐?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부과가 되고 어떤 자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될 때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차감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덜 차감을 해줘가지고 100만큼 차감해줘야 되는데 80만큼밖에 차감 안 해줘서 20만큼의 더 차감되지 않은 재산세를 정부에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만들어 봤는데 판결 전에 그리고 판결 후에 자 공시지가 15억이라고 해볼게요. 1주택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15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재산세 차감 전에 즉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재산세 차감 전 종합부동산세가 대략적으로 24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바로 차감할 재산세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판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차감할 재산세가 1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80%만 공제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120만 원 공제를 해줘서 재산세 차감 후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이 120만 원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결 후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 150만 원에 80%를 공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150만 원에 즉 100%, 150만 원에 100%가 150만 원인 거죠. 이 150만 원 전체를 다 공제를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차감 전 종합부동산세인 24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뺀 90만 원 이만큼이 납부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거고 즉 이거의 차액인 30만 원을 어떻게 해라? 종합부동산세 2015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돌려주어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2015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세무서에 가서 환급을 받으셔야 될 텐데요. 그럼 환급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기한은 2020년 5월 31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2015년도에 납부한 2015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정 청구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5월 31일까지 여러분들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준비 자료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환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환급 신청서는 세무서에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이거는 세무서에 이렇게 펜이 안 써지네요. 잘 세무서에 구비라고 제가 써볼게요. 그래서 세무서에 이미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급 신청서는 굳이 안 가지고 가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건 뭐다? 신분증 그리고 통장 사본 이 두 가지만 챙기셔서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러 가시면 됩니다. 어떤 분? 2015년도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하신 분이요.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설명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왜 환급받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세액 계산 구조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